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후회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은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은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30대 초반의 아가씨로 아들에게는 좋은 상대였어요. 당시 저는 곧 40이 될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것으로 다 좋겠다 싶었고, 원래 성격이 무난한 편이기도 하지만 며느리가 될 아가씨에게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나는 날에도 며느리에게 기본적인 것만 딱 묻고 아들 뜻을 따라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 만나는 날 며느리는 식사 자리에 도착해서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웃는 모습이 예뻐서 저는 제 며느리가 될 아가씨가 참 반가웠어요. 왜 아들과 결혼하려고 생각했는지, 또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해나갈 생각인지 등만 물어보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헤어진 후에 아들에게 좋은 아가씨라고 축하한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미처 간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결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집안끼리의 만남도 확인했어야 했다는 것이었죠. 아들을 통해 듣는 사돈의 성격은 저하고는 상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어디를 가든 본인이 변호사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다닌다고 했어요. 스스로 특출나다는 말을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사돈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는데 명품 액세서리 가게에 갔다고 했어요. 직원이 상품 설명을 해주는데 저렴한 상품을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하자 갑자기 사돈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저렴한 것부터 보여주지? 내가 그렇게 생겼어요? 나 변호사 하는 사람이야. 어딜 한낱 백화점 직원이 나를 낮춰봐. 빨리 비싼 걸로 보여줘요. 싸구려는 관심도 없어. 그 뒤로 사돈이 계속 듣기 불편한 말들로 백화점 직원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자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돈을 조금 진정시켰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돈은 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건방지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내 딸이랑 결혼만 허락한 거지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야. 집안도 별 볼 일 없으면 내 기분이라도 잘 맞춰야 할 것 아니야. 눈치나 좀 챙겨? 사돈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자신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역력했어요. 아들이 그런 사돈과 얼굴을 자주 맞대며 살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은 자신이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사돈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 생활을 해본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아들의 혼선을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상견례 약속은 사돈의 일정 문제로 취소가 되었어요. 상견례 3일 전에 연락을 하는데 그 정도로 급한 일이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렸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잡은 상견례 약속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는데 일주일 전에 며느리를 통해 약속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사돈이 다른 장소로 잡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상견례를 취소할 일인가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기로 했죠. 상견례를 취소하면서 사돈 쪽에서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세 번째 약속을 잡았어요. 다행히 세 번째 약속은 별탈 없이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예쁘게 꾸미고 나온 며느리가 보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사돈이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담소를 나누며 앉아 있었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사돈이 보이지 않자 며느리는 안절부절되어 연락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마침 사돈에게 전화가 왔고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죠.
죽음 후에 들어온 며느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사돈이 바쁜 일로 상견례 자리에 못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변호사 일에 급박한 것이 생겼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쯤 되자 화가 났어요. 사돈은 자신의 사정이 있다는 핑계로 3번이나 약속을 멋대로 취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쁜 티를 내며 일부러 시간을 안 낸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게다가 사돈은 약속을 3번째 취소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정중하게 인사라도 전할 텐데 말이에요. 이제는 괘씸하다는 생각만 들었죠. 제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앞에 앉은 며느리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당혹스러워하는 며느리를 보고 애써 화를 누르기로 했어요. 그래도 정말로 우리 집 사람 되는 것은 며느리인데 예의 없는 사돈이 큰 상관이겠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물론 많이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저 혼자 삭히기로 했어요. 결국 허탈하게 밥만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식점을 나왔죠. 각자 차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며느리에게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예비 사돈이었죠. 응, 엄마. 식사 끝났어. 이제 돌아가려고. 왜 안 왔어, 엄마? 너무 죄송하잖아. 나는 어땠겠어? 엄마가 왔어야지. 며느리는 우리 뒤에서 걸으며 사돈에게 대놓고 타박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화를 삭히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 뒤 전화기를 통해 사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앞서 걷는 우리에게도 대충 그 내용이 들리는 것이었어요. 수준이 맞아야지 할 말이 있지. 평생 밥 먹고 소처럼 누워있는 여자랑 내가 무슨 대화를 해? 고등학교는 나왔다니? 네가 엄마는 바쁘다고 그냥 잘 둘러대면 되잖아. 어차피 따로 볼 일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말해. 그 말을 다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전화기를 뺏어서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제가 그 말을 들은 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더 큰 화를 참고 말았어요. 곧 결혼식이고 결국 며느리는 저희 집안 사람이기도 하니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돈은 정말 경우가 없고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라고 계속 유세를 부리는데 변호사씩이나 되어서 수준을 따지고 예의도 없는 그 여자가 더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만 볼멘 소리를 했죠. 이제 곧 결혼이라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설마 했었는데 사돈과 처음 만나는 자리는 결혼식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아들의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눠서 돈이 아까우니 예물이나 예당 같은 것은 따로 하지 말자고 했어요. 대신 제가 그 돈으로 혼수용 가구를 사주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혼수 가구를 파는 매장으로 가서 가구를 골랐어요. 물론 저는 그냥 따라간 것이었어요. 가구는 직접 사용할 아들과 며느리가 고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얹진 않았어요. 그저 행복한 신혼부부가 즐겁게 가구를 고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뻤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드디어 만난 사돈은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적어도 웃는 얼굴로 인사라도 나누자고 생각했는데 사돈이 저를 본체만체 하면서 무시하는 듯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결혼식 당일이라 정신도 없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부부가 된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아들 부부를 보러 아들네 신혼집에 들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고 말았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애써서 같이 고른 신혼가구가 집에 하나도 없는 것이었어요. 소파랑 TV 수납장이며 식탁까지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마치 빈집처럼 휑한 상태였죠.
저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예, 우리 같이 고른 가구들 다 어디로 갔니? 배송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니. 배송은 받았는데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다른 방에 둔 것인가 싶어서 다른 방에 가보았어요. 알고 보니 창고방에 새로 산 가구들을 다 쌓아둔 것이었어요. 아무리 좋게 보아도 가구를 처박아 놓은 것으로 보였죠. 저는 조금, 아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사준 가구이기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고른 것을 저는 계산만 해준 것이었거든요.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멋대로 골라 채운 것인 줄 알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치워둔 것 같이 보였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며느리에게 연유를 묻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가구들이 집에 안 어울린다고 하면서 다시 산 게 배송 중이에요.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사람까지 불러서 마음대로 가구를 다 치워버렸어요. 내일이면 새 가구가 도착한다고 하기도 하고 남편이 없을 때 저 혼자 큰 가구를 꺼내기도 힘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싶었죠. 겨우 참은 화가 다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사돈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가구점에 가서 골라온 것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새 것을 다시 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생각해도 제가 사준 것은 절대 집에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느껴졌지요. 그만큼 저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저도 무시해버리거나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사돈에게 직접 연락해 이 일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사돈, 별일 없으셨어요? 제가 오늘 아들네 집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산 가구들을 굳이 한쪽 방에 다 치워버리셨더라고요. 그거 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로 사온 것인데 새 것을 그렇게 치워버리고 새 것을 사신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상했지만 이유를 먼저 여쭤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사돈은 저와 말도 섞기 싫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가구들 말이에요? 그것들 가구 단지에서 파는 싸구려들 아니에요. 딱 그런 수준이던데? 제가 보기가 싫어서 좀 치웠어요. 사돈 댁 아들은 아무 데서나 재우고 아무렇게나 키웠는지 몰라도 제 딸은요, 이불 하나도 좋은 곳에서만 사서 썼거든요. 그렇게 싸구려 가구나 쓸 애가 아니라고요. 저희 집이랑은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구들 싹 다시 샀으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돈은 이렇게 따발총처럼 본인이 할 말만 다다다 하더니 뚝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황당해서 끊어진 전화기를 입을 벌리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도 제가 방금 사돈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단단히 잘못된 짓과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결혼이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이었죠. 그래도 본인의 딸은 어지간히 아끼는 것 같아서 아들 부부에게만 잘한다면 저와 굳이 친해질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이어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아들에게는 별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후에 사돈과 굳이 연락을 주고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신혼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금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아들은 제가 마련해준 혼수 가구들이 창고방에 처박히게 되어서 저에게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가급적 사돈과는 연을 끊고 지내고 아들네 부부랑만 얼굴을 보면서 오손도손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돈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세상 일이 모두 제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얼마가 지난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든 아들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겨주었죠. 아들의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인데 항상 전교 1등을 맡아놓고 하던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다 인성도 발라서 제가 아주 예뻐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네가 아닌 저희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집거실에 과일을 깎아 가져다 놓고 앉아서 아들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들 친구는 저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혼식에 못 와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둘도 없는 친구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대뜸 왜 못 왔냐고 물어보면 더 미안해할까봐 일단 괜찮다고 바쁘면 그럴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애를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자 아들의 친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식사를 차리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니 아들의 친구는 얼마 전에 검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친구의 아버지는 원래 정의롭기로 유명한 검사이신데 그 뒤를 이어서 검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검사까지 되었다고 하니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제가 축하를 하자 아들의 친구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검사가 되고도 별것 아니라는 듯이 쑥스러워했어요. 그 모습이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여서 반가웠지요. 그렇게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바른 아이가 용건도 없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것 같지는 않았고 정말 죄송해서 인사를 하러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아닌 저를 찾아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결혼식은 왜 못 온 거야?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자 아들 친구는 망설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는 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였죠. 결혼식 때 친구네 장모님이 하객들의 직업까지 다 써서 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말로만 검사 준비 중이었지 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라서 사실상 백수였거든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백수라고 하면 혹시 밉보일까 싶어서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안 갔어요. 그 뒤에 결혼식에 못 간 것을 사과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일까 싶어 괜히 소심해져서 일단 어머님께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어요. 사돈이 아들에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 것도 몰랐거니와 내 아들이 사돈 짓에 장단을 맞춰주느라 가장 친한 친구마저 차단해버린 건가 복잡했어요.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저에게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아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 사실 나도 사돈이랑은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단다.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사람이더구나. 상견례 약속도 3번이나 취소해서 결혼식장에서야 겨우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어찌나 무시를 하던지. 내가 마련해준 혼수가구는 아들네 창고에 처박혀 있어. 내가 사준 건 싸구려 같아 보인다고 쓰지 말라고 했대. 예의 없는 사돈 때문에 나도 별일을 다 겪었지 뭐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할게. 게다가 내 아들이 그런 사돈의 행동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아들은 내가 따끔하게 혼낼게.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를 할게. 그러니 마음 풀고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아들 친구의 등을 다독였어요. 아들 친구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아들 친구가 돌아간 뒤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의 직업을 써서 내라고 했다니. 그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제 아들이 그 일에 협력했다니. 사돈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저는 아들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함께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결혼한 아들에게 전화해 처음으로 호통을 쳤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너희 장모가 하객들 직업까지 써내라고 했다며. 그런 것을 왜 굳이 맞춰주니? 그리고 친한 친구가 백수면 모른 척하고 검사였으면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이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가르쳤어. 오늘 네 친구가 결혼식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우리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더라. 너는 연락을 차단했다면서. 내가 결혼을 동의했지. 너희 장모하는 행동에 동조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호통을 치자 아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오지 않았던 곳은 그 친구였어요. 저도 그래서 상처받았다고요. 제가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이놈아. 그런 짓을 하니 올 수나 있었겠니? 백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는데 직업조사까지 당했는데 너 보기 민망해서라도 못 왔겠다. 어쨌든 그 친구는 이제 잘 나가는 검사님이 되었으니 이제는 연락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연락해봐. 많이 풀 죽었더라. 아들은 친구 번호를 차단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면서 펄펄 뛰었어요. 한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고 그때 바빠서 다시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한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뒤에 연락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차단했다고 오해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아들도 상황이라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돈의 무례한 행동에 동조를 한 것처럼 보여 적어도 그날은 꼴 보기 싫었어요. 어쨌든 아들이 친구에게 연락을 할 것 같아서 그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 오해를 풀었다고 말이에요. 어제는 본인도 당황해서 엄마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와 오해를 풀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아들과 화해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들이 놀라운 일을 알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들은 아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면서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를 읽어보니 거기에는 변호사인 사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문자에 적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돈의 변호사 경력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그것을 읽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변호사 일을 잘하고 있을지 궁금했는데 제 생각대로 사돈은 훌륭한 변호사가 못 되었어요. 그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알고 나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그 문자는 사돈에 대한 무기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돈 성격으로 보건대 언제 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무례한 짓을 또 저지를지 몰랐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가 사돈 입을 아주 닫아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신혼집 집들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집들이에 초대한다고 했어요. 사돈과 저희 집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그냥 사돈 같은 사람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가 애써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차갑게 거절하는 것도 안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집들이 날에 사돈과 아들네 신혼집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죠. 집들이 날 아들네 집에 도착해보니 사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두 사람은 어쩐지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너희들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벌써 싸운 거야? 그게 얼마 전에 친구랑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 일에 대해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내도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미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모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너무 무례하신 것 같다고 말하다가 조금 다퉜어요. 아내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대놓고 말했나 봐요.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사돈이 많이 예의 없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 아들 부부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음식을 같이 하는 내내 조금 더 말을 많이 했어요.
아가,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신혼 초인데 별일은 없고 시어머니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어머니, 감사해요. 이미 충분히 잘해주시는걸요. 저야말로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불편한 상황 만들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며느리를 보니 가급적이면 사돈과 척지지 않고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돈은 제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라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럽게 참아보자 생각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돈이 크게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넘어가 주기를 바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돈이 도착했어요. 사돈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인 딸을 찾더니 저를 보고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저한테는 떨떠름하더라도 나름 사돈지간에 제가 음식을 하고 있으니 금방 손을 씻고 와서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사돈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가서 앉는 것이었어요. 음식을 하는 것을 도울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있던 대로 며느리와 함께 계속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돈의 그런 행동이 또 어이가 없었지만 말을 얹어봤자 싸우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자 소파에 앉아있던 사돈이 갑자기 성질을 부리며 가방에서 귀마개를 찾아서는 귀에 꽂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되면 밥은 거실로 갖다 줘? 나는 여기서 먹을 거야. 참나, 누구랑 겸상하지? 끝에 흘리는 듯이 혼자 한 말이 제 심기를 탁 하고 건드렸어요. 겸상하기 싫다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에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간 참고 넘어간 것은 저인데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마냥 저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참을 대로 참았죠. 오늘만은 좀 조용히 넘어가 주었으면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화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의상 견뎌주고 넘어가주는 것도 오늘까지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폭탄을 터트릴 때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음식을 하다가 잠시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먼저 아들 친구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 내용에는 사돈의 변호사 직함을 무너뜨리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엄마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초조하게 지켜보고만 있었던 며느리에게 먼저 보여준 이유는 이제 잘 알았으면 네 어머니는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는 뜻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더니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다시 건네주고 거실로 걸어가서 사돈을 일으켜 부엌으로 떠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고 있지만 말고 엄마도 같이 해. 다 같이 음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같이 음식을 하자는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긴 듯 사돈은 결국 주방으로 걸음을 했어요. 저는 아까부터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주방으로 온 사돈에게 국자를 받아달라고 내밀었죠. 국을 다 끓였으니 국을 떠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자를 내밀자 사돈은 저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여러 번 쳐대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었어요. 나요? 나한테 이걸 받으라고? 미쳤나 봐. 내가 아랫사람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이걸 받으라고 해. 내가 부엌대기처럼 음식이나 할 사람으로 보여? 나 당신하고 겸상도 못해서 따로 앉아서 먹는다고 하잖아. 안 보여? 이렇게 음식하라고 시킬 거면 먹지 마 그냥. 국 좀 퍼놓으라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고 이런 반응인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국자를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이지 작작 좀 해요. 그 잘나신 변호사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랑 똑같은 아줌마거든 당신? 유난 그만 떨고 조용히 국이나 떠서 식탁에 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국 하나 뜨지를 못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도 못 되는 수준 아니야?
잘난 척 좀 그만하고 국이나 떠. 흥분해서 악을 쓰는 사돈에게 저도 치지 않고 강하게 맞섰어요. 사돈에게 고개를 쳐들며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해줬죠. 사돈은 제가 처음으로 맞불을 놓자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곧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쏟아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잠시 자리를 피하려고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그때 사돈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어머니가 다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며 거실 쪽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사돈은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면서 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주방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미 다 만들어둔 끓고 있던 국통을 들더니 주방 바닥에 보라는 듯이 그대로 엎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와장창 떨어진 국통을 보면서 가족들이 다들 놀란 채 사돈을 쳐다봤죠. 사돈은 저한테 말로 진 상황이 분해 죽겠는지 아주 씩씩거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또 소리를 질렀죠. 저 못 베어먹은 게 어디서 나를 깔봐.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감히 너 따위가 어디서 난리를 치냐는 말이야. 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문자를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돈이 이렇게까지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니 저도 대응을 해줘야겠다 싶었죠. 저는 핸드폰을 찾아 아들 친구가 보여준 문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돈에게 내밀었죠. 변호사 아주 입 아프게 말하더니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닌 것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님이 판검사한테 로비까지 하고 다녔다면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짓까지 하고 다녔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정의롭기로 유명한 분을 골라서 로비를 했네. 제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죠. 아주 가소롭기 굳이없네요. 저는 마음껏 비웃어줬어요. 실은 얼마 전 아들을 통해 아들 친구에게 전해들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부장검사인 본인 아버지에게 로비를 한 변호사가 바로 사돈이라는 것이었지요. 청첩장에 적힌 장모님의 이름을 보고 변호사라는 말도 들었는데 혹시 아버지가 같은 이름의 변호사를 이야기해서 맞춰보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돈은 아들 친구의 아버지에게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힘써달라면서 돈 봉투를 건네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아들 친구의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부도덕한 변호사의 목덜미를 잡아채기 위해 증거를 하나씩 남겨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제가 내민 문자를 보더니 사돈은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주저앉았어요. 말로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변호사 특유의 말발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쫓아가 정신 차리라며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돈은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었죠. 마음을 굳게 써야지. 그런 식으로 못되게 굴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곧 변호사 직함도 없어지게 생겼는데 가족들한테라도 잘해야 먹고 살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생각 잘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사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 한참을 더 생각하는 듯 하더니 며느리와 둘이 바짝부터 주저앉아서 고개까지 조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그분께 좋게 말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잘 말 좀 해주세요. 네? 덜렁거리는 변호사 간판 지키려고 사돈은 자존심도 버린 것 같았어요. 바닥에 퍼질러진 국을 헤집고 무릎으로 기어와서 서 있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돈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수준 다르다고 하던 잘나신 분은 어디로 갔어요? 참나, 이렇게까지 하고서 도와달라니. 염치도 없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저랑 겸상도 못한다고 무시하기 바쁘더니 저는 못 도와주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짓은 본인이 알아서 수습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그날 집들이는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짐을 챙겨서 현관문을 나서는 제 뒤에서 사돈은 계속 도와달라면서 빌었지만 저는 무시하고 집을 나섰죠. 자신이 뿌린 씨를 자신이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례하게 굴더니 본인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 사돈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돈의 변호사 자격은 등록 취소가 되었다고 했어요. 돈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실력 없는 변호사가 받을 만한 결과였죠. 저는 정말 고소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당한 것도 함께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변호사 자격 취소되었다면서요? 이제는 수준 운운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 국 끓이는 거나 잘 배워두지 그래요? 국자도 제대로 못 잡고 주방이나 어슬렁거릴 게 뻔한데 그거 자랑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처발라서 지키는 이름이니 처음부터 우스운 수준이었네요. 그리고 사돈이 전화 너머로 뭐라고 꾀꾀거리는데 대충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에 며느리 집에서 만날 때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호사 직함도 없고 떵떵거릴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음식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형편없는 실력일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이젠 그 폐악스러운 성질머리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사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우리 애들 내 손으로 밥해 먹이고 잘 키운 엄마인 게 훨씬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사돈 같은 행동으로 자식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며느리와 부부로서 함께 사는 한 사돈과 계속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태어날 때도 볼 것이고 돌 때도 볼 것이며 누군가의 결혼식, 장례식 때도 보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굳이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사돈이 반성을 하고 정신을 차린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제 이야기를 보내기 며칠 전 사돈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너무 웃긴 문자를 받아서 이 문자 내용만 이야기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가 아들 며느리 집에 반찬이며 국을 끓여다 갖다 줬는데 제가 한 음식들이 다 맛있다고 음식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정주부가 되어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60이 넘어 계란 후라이 하나 못하는 바람에 지금 바깥 사돈에게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속으로 자랑이다 싶었네요. 아직까지 답장은 보내지 않고 있어요. 60이 넘어서야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별 볼 일 없이 살았는지 느꼈으면 하네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사돈처럼 남은 인생을 저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시니어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